일터로 갔네. 테스토스테론, 세로토닌, 도파민, 팀1에 대해서 최적의 스트레스 포인트 찾기. 몰입을 시작하려면 재미를 느껴야 한다. 하지만 스티븐 브라운의 유리걷기에서 잘 드러났듯이 우리에게는 약간의 두려움이 또한 필요하다. 놀랍게도 우리가 최고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순간 지금 하는 일이 내 능력과 완전히 맞아떨어질 때가 아니다. 우리는 할 일에 비해서 능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또 무서울 때 최고의 성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우리 뇌는 도전받는 기분이 들 때의 긍정적인 두려움 화학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차가운 물에 다이빙하거나 스팀 사우나를 하거나 또 눈 더미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러다가 짜릿함을 아는가? 그것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가 조금 겁나는 경험을 했을 때 기분 좋은 자극을 준다. 노르에피네프린은 더 빨리 생각하게 해주며 선뜻 도전에 응하여 도록 돕기도 한다. 내는 게으른 병이라는 기억을 하라. 테드 X에서 아이패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내가 그렇듯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내는 최고 성과 모드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전혀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면 일이 지겨워지고 집중하기도 어려워진다. 반대로 일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버거워진 우리의 뇌는 쳇바퀴 위의 햄스터처럼 정신없이 달리는 통에 더 이상 고초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최적의 스트레스 포인트가 있다. 다음 글의 부른 성과와 스트레스 사이의 흥미로운 관계를 보여준다. 곡선. 흥미로운 관계를 보여준다. 곡선에서 최고의 성과. 이런 신경 지원과 두려움.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높여줄 두려움의 정도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다. 다음 그래프에서 곡선의 꼭대기는 여전히 최고의 성과를 의미한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에스트로겐과 세로토닌의 높은 신경 특성의 경우에 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성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에스트로겐과 세로토닌, 성과 높을 때 이렇게 앞에서 배웠듯이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 신경 지원 유형은 나머지 사람들이 죽을 듯이 힘들어하거나 최소한 긴 낮잠을 원할 만큼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들은 내가 몰입에 빠지면 더 많은 두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뇌를 존중하자. 최적의 스트레스 지점은 팀워크 관리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귀중한 개념이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팀원이 활약하는 동안에 다른 이들은 녹사가 되어서 나가떨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의 유형에서 적정한 자극이 되는 스트레스 수준은 에스트로겐 유형의 지인을 쏙 빼는 수준일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의 재능기술 생산성과는 상관이 없다. 신경 지원이 달라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뿐이다. 여러분이 동의받아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른 것이다. 신경 지문이 다르면 몰입에 필요한 설정도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사무실에서 문 닫고 혼자 일해야 최고의 성과를 도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벅적거리는 장소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동안에 더 수월하게 몰입하기도 한다. 여러분은 팀원 각자의 신경 지문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스트레스 수준을 조정하여서 몰입에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몰입에 효과적으로 신경 지문이 다르면 몰입에 필요한 설정도 달라진다. 깜짝 놀랄 사실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늙을수록 스트레스 내성이 약해지긴 하지만 경험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더 잘 다루는 법을 터득하고 최적의 스트레스 포인트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굶주린 곰 같은 상사. 예전에 날 정말 미치게 했던 상사 한 명이 있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새벽 비행기를 타고 고객사가 있는 지역에 가서
아침에 사무실이 열리자마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시작하고는 했다. 그러나 내 상사는 비행 전날 밤이 되기 전까지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겉들도 보지도 않았다. 나는 항상 몇 주씩 전에 발표 초안을 제출해 두었다. 상사의 수료함에 그 자료가 있었지만은 그는 자세히 검토하나 다듬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결전의 날 하루 전 저녁 8시가 되면 상사는 어김없이 만면에 미소를 띄고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자, 그럼 자료를 같이 볼까? 외치는 그는 마치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곰주는 곰 같았고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나는 정말로 화가 나기 시작했다. 미리미리 자료를 완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무색하게도 마감 직전에 수정사항을 반영하느라고 밤을 지새워야 할 판이었다. 결국 나는 그를 앉혀놓고 재미, 두려움, 집중 개념을 설명했다. 심지어 성과와 스트레스 관한 그래프까지 그려줬다. 테스토스테론의 도파민 유형의 경우에 집중에 필요한 재미와 두려움의 자극을 얻을 수 있으니 밤을 지새우는 것이 힘든 일일 수가 있다. 하지만 나처럼 에스트로겐의 도파민이 높은 유형에서 이런 방식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완전히 지치게 한다.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발표하기를 원했다면 상사는 마감 직전의 검토를 건너뛰고 충분히 한수면을 취하게 해줬어야 했다. 결국 우리는 상사가 만족할 때까지 밤새도록 자료를 수정하기로 동의했다. 물론 그 혼자서 말이다. 대신 나는 발표할 때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변경사항에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밤 비행기를 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도 했고 결국 하루 먼저 출발해서 호텔에서 충분히 잠을 자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내가 먼저 이렇게 이 이야기 교훈은 뭘까? 자신의 최고 성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아세틸콜린, 집중력의 성배, 재미와 두려움을 이리저리 시험하면서 집중에 제일 효과적인 마법의 조합을 찾아보기를 권장한다. 우리가 집중할 때 뇌에서는 집중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아세틸콜린은 마치 스포트라이트 같아서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것들은 어둠 속에 남겨두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만 빛을 비춰준다. 두려움과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은 게으름병이 내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지 않을 것이고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업무에 잘 집중할 수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두려움 수준이 충분한가? 재미 수준은? 두려움과 재미 수준이 적당해지면 자연스럽게 아세틸콜린이 분비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몰입해서 또 더 잘 빠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몰입은 명상과 비슷하다. 우리가 명상 자체를 연습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유의하며 정신을 가다듬는 연습을 할 수는 있다. 흔들림 없이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차츰 명상의 황홀경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일에 집중하면 몰입의 황홀한 상태에 천천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뇌시키기. 명상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몰입이 더 잘한다. 명상 애플리케이션 헤드스페이스 공동 창업자 앤디 버디컴은 말했다. 우리가 목적을 설치하려면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에 명상과 마음 챙김이 빛을 발한다. 우리가 마음을 훈련해서 현재에 충실하고 편안함을 유지한다면 맑은 정신과 차분한 만족스러운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는 어떻게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가? 테니스 선수 세레스 윌리엄스가 윈블던 경기의 나이에 휴대전화를 꺼내고 문자를 보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가? 경기 중에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녀가 그런 행동하는 모습은 터무니없게 느껴진다. 아마 윌리엄스 경기장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안 가도 상대에게 빨리 슛을 꽂아 넣을 것이다. 그런데 비즈니스계의 상황은 다르다. 그런데 비즈니스 가장 전문적이고 유능한 사람들도 여전히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우리 주의를 분산시키도록 놔두고 있다. 우리는 하루 평균 110번 휴대전화를 체크한다. 이 행위는 우리 뇌의 일부 영역, 특히 집중을 간접하는 전 대상 피질을 오그라들게 만든다. 끊임없이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IQ가 일시적으로 10 정도 낮아진다고 한다. 사람들은 점점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해서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지루하거나 재미보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두려움과 가하다 더 비기재로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휴대전화를 체크하는지 여부로 우리가 몰입에 빠질 수 있을지 없을지 손쉽게 구분할 수 있다.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했을 때 실수 빈도가 50% 늘어나고 일을 마치는데도 시간도 50%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는 왜 휴대전화에 중독될까? 스탠퍼드 교수이자 저명한 신경대 분비학자인 로버트 사폴스키는 우리가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는 이유로 혹시 만큼 우리를 잘 중독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혹시 우리가 SNS 새 알림을 받을 때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보상이 주어질 가능성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소량 분출된다. 어떤 때는 정말 보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도파민에게 정리한 것은 쾌감이 아니라 쾌감에 대한 기대이다.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에 대한 추구이다라고 사폴스키 교수는 설명했다. 로버트 사폴스키는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가장 잘 유도하는 것은 간을 강화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일이 따분해질 때 휴대전화를 들고 자극을 찾기 시작한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질 때도 휴대전화를 들고 잠깐이나마 근심 걱정이 없는 세계로 도피하고 싶어한다. 그 욕구를 충족시킬 때마다 여러분은 먹이를 주듯이 휴대전화 중독 강화시키는 셈이다. 뇌는 가소성이기 때문에 주의력 지속 시간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에 정신을 뺏기며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한다. 가소성인 우리 뇌는 너는 단 한 번도 주의력을 오래 집중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 집중력을 기르려 할 이유도 없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주의력 지속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휴대전화를 끄고 서랍에 넣어두어라. 꼭 필요하다면 1시간에 5분만씩 체크하고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 휴대전화를 잠시 꺼두는 시간대를 정해보자. 막연하게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한 대신에 언제 어떻게를 포함한 법칙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이 되면 휴대전화 끄기, 또 집중 업무를 할 때는 휴대폰을 45분 동안 꺼두기와 같은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기법을 실행의도라고 부른다. 나 홀로 회의. 여러분은 이미 내가 회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회의가 하나 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하는 회의다. 이 회의의 목적은 몰입 상태에서 집중 업무를 처리할 시간을 의식적으로 빼두는 것이다. 나 홀로 회의를 위해서 어떤 회사들은 팀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중 금요일을 지정하고 그들은 어떠한 회의도 잡지 않는다. 직원들은 아무 방해 없이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칸막이 없는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면 집중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또한 개방된 공간이 너무 많으면 소통은 오히려 줄어든다. 왜일까? 사람들이 집중을 위해서 숨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방된 사무실에서 공간의 경계를 없애버리면 협동과 집단 지성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공간. 전략적인 휴식. 여러분이 몰입 상태에 빠지는데 능숙해지면 전략적인 휴식이 필요해질 것이다. 신경전달 물질을 보충하고 전략적인 휴식이 있어야 높은 성과를 유지할 수가 있다. 운동선수는 하루 24시간 온종일 훈련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비즈니스 세계에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피로, 절대적으로 전략적인 휴식에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나는 기술 연설 후에 늘 스파를 예약해야 된다. 청정 앞에서 45분 내지 1시간 연설을 하려면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억처가 되기가 일석이다. 그래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 장에서 우리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전략적인 휴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 그것을 배우자. 내 친화적 인터뷰에서 나는 2009년에 티센크루브 아카데미에서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당시 감독자로 있던 제닌 박사를 만났다. 현재 그녀는 티센크루브 학사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티센크루브 어떻게 되면 이 독일 도국적 대기업의 사내 교육과 조직 발전의 보금자리며 박사는 티센크루브 아카데미의 초창기 콘셉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다가 2008년도에 회사에 합류했다. 프리드리케 박사님 보시기에 무엇이 효과는 어떨까요? 제닌 프리드리케 씨는 일터를 내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었죠.
당신의 최고의 성과가 되는 내 일을 설명했고 그것을 상과 아래서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우선 실제하기 쉬운 운동도 해보고 내 좋은 영양을 먹어봤으며 마음 챙김 또 이런 것도 연습했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집에 들어가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기억에는 운동에 별로 감흥이 없는 참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닌 어떤 60세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죠. 신이 내가 더 빨리 움직이기를 원했다면 내가 내게 바퀴를 달아줬을 거요. 그거는 평생 한 번도 스포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이나 어찌나 열의가 생기는지 조깅을 시작했더군요. 그래서 프레드리케 박사님의 삶에 특별한 영향을 준 부분이 있었나요? 제닌, 네, 명상은 우리 뇌에 정말 좋은 작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프레드리케 그 프로그램을 지난 후에 그 코스에서 내가 등록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가장 잘한 일들 중에서 하나이지요. 우리 팀에서는 MBSR을 기반으로 업무에 맞게 개량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프레드리케 디센크루크에서는 어떻게 사고다 양성 문제에서 대처하나요? 제니는 우리가 아카데미를 위해서 사무실 공간을 재설리하면서 원래도 다양한 내 유형들이 선호하는 업무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도 했어요. 바다나 숲이나 사바나 같은 것들이죠. 프레드리케, 와, 사람들이 새 공간에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제니는 반응은 아주 뜨거웠답니다. 난 사무공간에 재설리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회사에서 비치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어요. 나무로 된 벽에 서핑 보드가 걸려있고 사람들은 그들은 테이블에 노트북을 가지고 둘러앉아서 일을 해요. 전형적인 스타트업 분위기이죠. 그래서 이렇게 박사님은 요양 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제닌, 네, 우리 팀에서는 모든 직원은 스스로 일정을 짜요. 어떤 사람들은 9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의 브레인푸드를 경험하고 나서 생긴 변화도 있나요? 제닌, 그럼요.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동안에 컨디션이 더 좋았던 것에 실제로 느껴졌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죠. 온종일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가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깨달음이었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실이나 프로그램에서 가급적이면 브레인푸드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요. 계기가 같은 최선으로 줄이고요.